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 주최, 한국기자협회 대선 토론회 기획단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취지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 또 헌법 정신에 따라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신 전국의 신문방송 통신사 만여 명의 기자들의 대표이신 김동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후보님 등장하실 때부터 굉장히 활기차고 유쾌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바로 왁자지껄입니다. 훨씬 탄회하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또 후보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좋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컨셉에 딱 맞는 그런 등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국회 출입할 때 우리 언론계 대선배이시기도 하신 그 당시 최문수 의원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비좁은 의원실 안에 책상을 다 갖다 놓고 정말 그 보좌진들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의원실 안까지 책상을 갖다 놓고 일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강원도에서 또 인사 선선을 하셨는데 그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잔상이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번 또 이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서셨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서 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패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건강한 토론,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회장님 덕담과 격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초청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는 현직 강원도지사로 민주당 소속의 강원도지사로 맹활약을 하셨고 지금 뭐 아까 우리 덕담도 김동훈 회장님께서 주셨습니다만은 토론에서 2등 하셨다는 더 자세한 거는 우리 후보의 보이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패널들은 전방에 있는 노트북 모니터에 질문 코너, 답변 코너 2대의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문자들은 30초 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우리 후보께서는 답변을 1분 30초 이내에 진행해 주시면 상당히 성숙한 완성도 높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간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특히 후보께서는 이 부분은 내가 꼭 강조를 해야 되겠다. 보완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쓰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룰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시간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서 지금 그 기존 기조대로 진행을 하고요. 추가 질문, 추가 답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타임아웃제를 잘 지켜주시면 전체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스타트하면 30초를 넘어가면 저기서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객석 전방에 앉아있는 우리 패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저를 중심으로 맨 왼쪽에 JTBC 임소라 정치부 기자 모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사로 오랜 동안 서비스를 하셔서 그런가 박수 서비스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박수를 돌렸습니다. 박수를 전부 다 한번 치겠어요. 그러면 차례차례. 자, 옆에 계신 우리 패널은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인 김봉철 패널입니다.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 오른쪽 끝에 강원일보 이무헌 서울 취재팀장, 강원도 기자협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청와대 출입기자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매일신문 최경철 서울 정경부장 및 편집위원 이 고정 패널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보는 저는 매일신문 정치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문순 후보께서 후보로 출마를 하신 포부 비전에 대한 모두 발언을 2분 이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제 친정인 기자협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김동훈 회장님과 기자협회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거의 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과장보도지 포위보도가 안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친정에 왔으니까 좀 특혜를 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임무는 아주 또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의 임무가 또렷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이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이게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보고 다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공정, 불평등은 좀 추상적이니까 빼버리면 남는 것은 빈부격차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빈부격차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를 복지국가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미 빈부격차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고자 복지국가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는 그냥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부터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 그 다음에 국가의 예산 정책, 그 다음에 법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몇 가지 정책 가지고 복지 정책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유가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관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워낙 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책들로는 이 구조를 깰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해서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여기에는 용기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포부가 꼭 실현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공통 질문 첫 번째 분야는 정치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요구가 되겠죠.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 요구,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라고 읽고 계십니까? 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반복하면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의 해소가 시대정신이고 이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빈부격차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피해자가 생겼는데요. 세대별로는 청년, 그 다음에 공간별로는 지역, 지방, 그 다음에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 그 다음에 성별로는 여성, 이런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을 우리 국가가 지탱하는 방식으로 나라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는 크게 두 개의 복지국가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는 개인, 국민 개개인, 그 다음에 개개인의 최소 삶의 단위 가정을 돌보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몇백만 불 한다든지 뭐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달성한다든지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 복지국가는 그 목표가 국민들, 소속된 국민들의 삶, 그리고 삶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가정은
한 3가지 요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끝나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최 후보께서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단체장이십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현 집권 세력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서 계승할 점,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차별화하는 대안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 여러 가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대선 경선 토론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정책들을 정비해 나가면서 그 완팀으로 이 경선을 잘 맞추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당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쪽 당도 그렇게 좋은 후보들을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윤석열이나 최재형 등등 그게 계속해서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계승할 것은 아주 안정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해 오셨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요. 좀 다만 한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족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과감한 개혁이라면 조금 더 왼쪽, 좀 더 진보적 정책으로 확장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보 정책이 되겠습니다.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치 분야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임원 패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먼저 강원도 유일 대선 후보로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에 여당의 개혁 의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보선 참패 후에 당명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듣고 싶고요. 특히 청년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지금 개혁 의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좀 무겁고 좀 활기 있게 개혁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보 의제들, 그러니까 과거처럼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책, 분가 정책,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 점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옴으로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개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빈부격차, 불공정,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진보적 의제들을 정리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문수 후보께서 시간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다. 네. 이 페이스라고 하면 청와대 쪽으로 좀 더 진일보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경제 분야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경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사님께서는 그 강원도지사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경기도 고향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로 좀 재미를 좀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시는 게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극복할 방안으로 뭐 그 종부세를 2%만 늘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극복 대책들이 나옵니다. 그 대책 평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아파트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는 이제 여기 다 기자 출신들인데 기자 출신들은 이제 뭐 외곽으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 계신 분들이 많죠. 저도 그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아서 평생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시내로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고 지금 우리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혼이 나고도 다시 또 그 이후에 내놓은 정책,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도 그것도 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면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권의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잡는 것은 당분간은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좀 값싼 부동산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 네, 임수아. 예? 예, 지금 조금 더 질문에 대한 하는 건가요? 예, 예. 부동산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이낙연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위헌적 요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그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좀 입장이 좀 어떠신지 좀 한번 짧게. 예.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 지금 시중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따라잡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헌 판결을 한번 받은 바가 있고 그게 합헌이 되려면 개헌이 돼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요되는 거여서 그렇게는 지금 국민들에게 부동산의 불만을 느끼는 국민들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바로 어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진하신 부분 있으면 다른 내용 하실 때 도와서 싸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소라 패널 질문에 추가합니다. 네, 최의원님께서 저희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현 정부의 지금 소득주도 선자는 그렇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 그 방향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것을 보완할 방법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택한 건데 그것이 너무 부분적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도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이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 나라 구조 전체.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은 유일하게 고용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배가 안 되기 때문인데 분배는 1차 분배가 있고 2차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가 우리가 받는 월급이고 2차 분배가 정부에서 받는 기본소득이든지 재난안전지원금이든지 이런 복지소득이죠. 근데 그 비율이 우리가 받는 월급 전국의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한 400만 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같은 월 4만 원쯤 받죠. 이게 비율이 100대 1쯤 되기 때문에 이 복지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나라의 틀 전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좀 단편적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경제정책 관련해서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릴 텐데요.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감자부터 탈모약, 수도까지 이제 완판남으로 좀 별명이 붙어 계신데요. 대통령이 혹시 되신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또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제정책 중에서 요새 좀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에너지 경제정책입니다. ESG 경영을 비롯해서 탈원전, 탄소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의 에너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본인만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상을 같이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의 정책이 전부 복지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재난안전지원으로 계속해서 풀면 그것이 어떤 때는 빈부격차를 더 강화시키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정책, 복지국가의 정책 이것들을 전 국민들에게 팔아서 동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지국가의 이념은 복지국가의 목표는 그래서 안전고용입니다. 안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목표. 안전고용이 돼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세금을 내야 복지를 충당할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잘못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복지 논쟁, 부상 논쟁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수소로 모든 에너지에 초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강원도를 전체를 전부 태양광으로 덮는다 해도 강원도의 에너지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주관한 한국기자협회 특성브리프에서 언론계에 관한 후보들의 견해 또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 출신이시니까 관심이 크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모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개혁 과제에 과감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사실 공약 이행률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는 호평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 출신 최 후보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언론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언론 환경 개선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공약들이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도 굉장히 언론 단체를 한 바퀴 돌았는데 비판을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저께 TV 토론하는데도 언론 노조하고 단위 노조에 시위도 왔어요.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게 노조하고. 다만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언론 문제가 제가 과거에 언론계에 있을 때보다 말도 못하게 복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것만 달성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부분적인 사안이 되어 있고 어떤 재정 문제, 언론사의 재정 문제,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비롯한 윤리성 문제, 그 다음에 뉴미디어 문제, 매체가 무한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걸 한두 가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과거에 지금의 언론 틀이 김대중 정부 때 미디어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거여서 미디어 혁신위원회 시즌 2를 만들어서 모든 언론이 다 함께 참가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언론 분야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언론에다가 꿀밤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 꿀밤의 표현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을 지금 입법화하는 것을 지금 여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기자 생활을 하신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언론도 지금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방과 뭐 수도권 이런 언론 간 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당의 얘기도 들어보고 언론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언론 수용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세 주체가 각각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불만이 서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불신도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 같이 앉아서 토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계, 또 언론 수용자 같이 모여서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지역 언론입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질서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 중앙집권적 질서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역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 또 경제적, 재정적 바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뿌리째 흔들려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지역 언론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지역의 도나 시군에서 공적 자금으로 그 언론위원회에 넣고 그걸 가지고 제작비나 취재비를 쓰는 이런 제도를 좀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 분야 공통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임무원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 반대 집회가 오늘도 지금 시민 사회단체 연대 회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정치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사면과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은 또렷이 있는데 발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가능하면 발언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되고 그 발언을 하는 사람이 그 문제로 자기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이 사회적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듣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추가. 네, 제 질문은 네.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네. 대표님이 들어가셨을 때 이제 대통령이 될 때의 입장에서 그때 여쭤본 거라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네. 그것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제 답변 네, 그거는 그때 들어가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해석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 분야 두 번째 질문 우리 임소라 패널 부탁드립니다. 네, 최 후보님께서는 그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취직 사회 책임제, 강원형 육아 수당제 등으로 일부 성과도 이렇게 만들어내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강원도에서 성공한 정책이 전국에서 다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서 돈을 또 끌어와야 될 텐데 네. 그건 또 어떤 방법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560조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이것이 반도체 산업의 발전, 조선 산업의 발전, 농업 발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가정이라는 데를 바꿔야 된다. 가정은 두 개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 하나는 가족. 이게 두 개의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다가 돈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복지국가에서는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이 있어야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직을 시키는 것, 그다음에 모든 국민을 완전 고용 상태로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목표인데 취직 사회 책임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한 17,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취직시켰는데 그 중에 그걸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면 13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10만 명의 실업자를 즉시 취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 수당이 14조가 나갑니다.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데서 더 동원하거나 예산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업 수당을 주던 거를 취직시키는 데로 쓰면 돈이 더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최경철 패널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분을 1945년 당시에 기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지금으로서 한미 동맹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간에 굉장히 세력 다툼이 치열한데 우리가 미중 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잘 찾아가실 것인지 한번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경철 기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점령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용어, 우리에게 좀 정서적인 용어, 지금의 상황에 맞는 용어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맹, 한미 동맹이 지금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라는 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한미 동맹을 국가는 축으로 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치셨던 4강 설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우리 지금 외교의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동맹의 지위를 동맹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요된 지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용어가 됐고 지금이라도 좀 정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요구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어서 우리 김봉철 패널 질문에 추가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평창 올림픽 개최로 또 성과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남북 문제일 텐데요.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부 내 다시 한번 급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걸 이제 다시 복원을 하셔야 되는데 후보님만의 남북 정책에 대한 복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남북 정책은 형제 정책입니다. 형제 정책. 서로 따로 살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 돕는다. 형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들리긴 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적화 통일
노선을 폐기한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 노선을 폐기한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다. 그리고 같이 산다. 같이 돕는다. 이 정책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북쪽에 분명히 전달돼야 된다. 당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당신이라는 그 존재를 소멸시킬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형제 정책이라는 정책이 우리 북쪽과 또 주변 미국을 비롯한 주변 사방에서 좀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에 햇볕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형제 정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임소라 패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는 물론이고요. 지금 수출 규제 문제 등 진전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안 가운데 하나로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에 대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참석을 해서 새로운 정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선 한일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교를 잘 모르는데 남북 관계가 잘 되려면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접근하는 것을 일본이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잘 돼야 남북 미 관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지금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한일 관계가 남북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주변 사관과의 관계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점이 좀 공유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는 과거의 문제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정확히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과거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존재하되 다만 분리한다. 그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고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외교의 기술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웃에 있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철천지 원수로 싸운 경험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관계를 이유로 같이 하는 건.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못 다루고 있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각 분야별 공통 질문, 모든 후보에게 공이 같이 질문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하여 유효적절하게, 현명하게 변별, 검증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일단 숨 고르기 차원에서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패널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목좀 축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를 또 써도요. 이거 굉장히 스피디한데요. 예. 굉장히 스피디한데요. 이 토론회에서 합격점을 받으시면 거의 본선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의 종합적인 총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빼먹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올림픽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니까. 네, 또 후보님 다음 일정이 타이트해서 바로 개별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개별 질문도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내신 여러 가지 비전, 또 대표 공약, 정책 핵심들을 쭉 보니까 강조시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개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 양원제, 대통령 권력 분산,
경제 민주화의 구체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거를 주요 골간으로 한 개헌을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개헌이 안 될 경우는 대안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의 한 70여 년간 성장 국가, 신자유주의 국가로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지금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지 국가로 바꿔야 된다. 네, 복지 국가는 철학부터 다르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6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이 6공화국 헌법은 3공화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3공화국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서 만든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빠른 의사결정, 빠른 성장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제, 대통령 중심제 그런 요소들만 보여져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1961년부터 지금의 이런 그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의 가치, 분배라든지 또 평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담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개헌위원회를 만들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체제, 법률 체제 이런 것들을 복지국가로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부 예산 편성권을 의회부터 이관한다거나 그러니까 현실적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자, 다음 두 번째 개별 질문 최경철 변호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1956년생이신데 네. 그 전 세대에는 그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 그 양반이 없어졌으면서도 동네에 머슴이 있다고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옛날 무슨 노릇했던 분. 네. 그렇습니까? 대권조전선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귀족화 얘기했습니다. 네. 귀족이 있고 머슴이 있고 이런 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귀족과 머슴의 시각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귀족화 왜 그렇게 비판하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도 그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노예가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이 귀족화는 그 귀족화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6월 15일인가 그 부분에 JTBC에서 저출산에 쓰는 예산이 47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일자리 예산은 또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다 엉터리로 쓰이고 실제로 가정에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지지도 않고 저출산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귀족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 거냐 따지고 검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 세종시에서 해주는 의사결정 방식을 그대로 그냥 적당히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방식, 박정희 때부터 역대 정권들이 다 해오던 방식,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식, 편안한 방식, 갈등과 논쟁이 없는 방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들어가서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체제 안에 들어가서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에서 보면 정권이 바뀐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저는 이렇게 이걸 귀족화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도전하셨습니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역학관계를 보면, 그러면 이제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단절시킬 건지, 또 그 과정에서 방법론상 후보 간의 연대, 그러니까 이른바 후보 단일화 이런 논의들이 있고, 또 어제의 경우에는 강원 출신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는지를 궁금하고요. 현직 도지사신데 중도 사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직 이제 낮은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다르게 표현을 높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예, 예. 높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다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컷오프는 뭐 지금으로 봐서는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단일화는 저는 그 경선 자체가 단일화다. 그것이 단일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단일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신념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제가 대선 주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당의 대선 주자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의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제 정책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틀이라든지 그 밑에 세세한 정책들이 그냥 제가 탁상 공론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 강원도 출신의 기자님들 와 계시지만 강원도에서 이미 다 성공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는 중도에 사퇴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예, 조용했습니다. 19번들 바로. 예. 현역 광역단체장이십니다. 10년 넘게 강원도지사로 재직하셨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셨는데 10년 넘게 재직하시면서 강원도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별로 변화 못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밝혀주시고요. 행정 경험이 지사로서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지사 출신, 단체장 출신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포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저는 강원도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제 강원도가 분단의 땅, 전쟁의 땅, 분노와 원한의 땅이었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보수의 땅이었었죠. 이걸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평화와 화해의 땅으로 바뀌었고 또 정치 지형도 진보적 성격을 완연히 넣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 처음에 2011년에 도정을 맡을 때는 형편없는 야당이었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여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경험을 가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선 토론도 보시겠지만 대선 토론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도 안에서의 권력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를 여의도에서 서로 폭언하기 이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로 욕설하기 이걸로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 국민의 삶에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만들어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무원 패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 타이트한 일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도 토론회 또 예정돼 있으시죠? 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게 네. 2015년 10월에 예상 질문이었죠? 네, 예상 질문입니다. 강원도의회 도정들이 답변 도중에 쓰러져서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타 후보들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시 여러 해명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한 뭐 대책, 나름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공직자로서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망신스러운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죄송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좀 답변 시간도 길었고 서 있는 시간도 길었고 그 전날도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것이 좀 오래 계속돼서 좀 바로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도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것이 명백하고 그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바람직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신을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서 윤철아 패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 만든 것이 사실 민정수석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네. 계속해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자금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듣고 싶고요. 아울러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김성조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부동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지금 도지사가 매일 도청으로 출근하듯이 세종시로 출근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가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하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하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로 평소에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뭐 외교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서 거의 매일 세종시에 방을 만들어서 도지사 업무하듯이 가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도청에는 무슨 민정수석실 이렇게 사정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애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 권한을 시도로 내려보내서 시도지사들이 하게 하고 대통령이 공직기관을 잡으면 옛날에 임금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전 개헌하면 대통령이라는 말도 없앨 생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말이 일제시대의 용어고요. 크게 통치하는 뭐 영도자 뭐 이런 어마무시한 용어.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옆에 보시다시피 제가 김봉철 기자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전혀 그냥 같은 사람인 거죠. 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뿐인 거죠. 그렇게 대통령의 지위를 그렇게 너무 높이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총이라는 말도 바꿀 거고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수 야권의 대선 주자로는 지금 보수 야권 소속도 아닌 두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들은 이 집권 세력 하에서 관료로 일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수 야권으로 갔는데 이분들은 탈영병입니까? 아니면 그 기술을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 질문 자체가 엄청 멋있으신데요. 두 개의 질문에 다 동의하시는 느낌. 네, 탈영병이면서 귀순 병이면서 좀 언론에서 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것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방송사 사장을 마치고 몇 달 있다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갔습니다. 그때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송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방송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을 되게 공격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공정하고 투명하게 언론사를 운영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 윤리가 무너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후원 패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자치분권 관련 개헌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과 이제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문구는 예를 들어 춘천 시민들은 춘천시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낸 세금이 춘천시에 다리를 짓는 데 썼는지 아니면 양로원을 짓는 데 썼는지 아니면 육아수당을 줬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80% 정도가 자기 지역에서 낸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고 나머지 20%를 중앙정부하고 도로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 자기에게 도로 쓰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세하는데 저항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춘천시에서 낸 세금이 저 중앙정부에 가서 어디로 쓰는지 모르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세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게 저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강호축이라는 게 이제 강원도에서 호남, 충청도를 거쳐서 호남으로 연결되는 이제 철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나 도로나 이런 경제축이 서울, 부산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출발해서 충청도를 통과해서 강원도로 연결돼서 저기 북강원도로 북한으로 통과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파리로 연결되는 그 철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이 되게 되면 좀 훨씬 좀 경제 축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경제 분야 개별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가장 시대의 중차대한 과제인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국가로 아예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개혁을 포함하여 계속 일관되게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론 말고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어떤 정책, 대표적인 정책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정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취직 사회 책임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제 매일 묻는 게 있죠. 그 추석 때 가면 취직은 했냐? 이런 뼈 때리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취직하고 못하고는 그 청년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 기업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발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제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기업에서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해 주면 그 월급 중에 100만 원을 우리 강원도청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선 앞장서고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사정 대타협 모델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월급을 정부가 분담, 노사정, 셋이 분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17,000명의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정규직이 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강원도의 실업자 숫자는 21,000명이 되겠습니다. 21,000명 중에 17,000명이 지금 취직 진행 중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님 발언을 들어보시면 한 4가지 정도 단어를 좀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보, 개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여러 후보들이 되게 비판적인 기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뭐 측면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맹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파 신자유주의라고 좀 비판을 하시고 계셨는데요. 또 어떤 지점에서 그런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후보님만의 대안이 있다면 그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면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 관련해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재정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저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액수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액수가 1차에 연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4만 원과 팔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이제 처음 내는 이 안을 낸 것은 핀란드 우파 정치인들이 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이 좌파의 정책이고 복지를 늘리자는 정책이 우파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Jobs for all, 모두에게 직업을 이런 주장을 했었고 앤드류 양이 이 기본소득을 해놨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가 훨씬 더 큰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내국에서 돈을 돌리는 것은 확정적 재정 기조라도 그렇게 국가 전체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사회교육 분야 질문 윤소라 앞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자유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형 사립고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되거나 폐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 정부의 이 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평준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이 평준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교육이 황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역 영문고등학교, 지역대학들이 다 있어서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준화 정책이 진행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서울, 강남의 교육 역량을 몰아주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평준화됐지만 이것이 어느 평준화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교육 역량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이 거의 지금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소멸 단계에 있는 지역을 살리려면 그 지역의 과거의 명문고등학교 같은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건지 지금 아직 이게 굉장히 좀 다시 뭐 시험을 구하라야 되지 이런 것을 제가 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여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업 이전 정책을 좀 만들고 기업이 가려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좀 연결해서 좀 좋은 정책을 좀 잘 익혀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언론 관련 분야 첫 번째 질문 최경철 편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언론인 출신 최 후보님에 대한 언론계 기대가 되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이 재취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문설위원이 윤석열 캠프에 갔다가 나온 일도 있었고
예전부터 정치권, 청와대, 기업 등을 진출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언론인 재취업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또 언론계 일각에서는 사실 공무원인 법조인들을 사표를 내고 바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의 노동자인 기자들에게 재취업 제한이 상대적으로 좀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엄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송사에 있다가 끝나고 모든 자리를 다 끝나고 몇 달 있다가 비례대표로 갔는데도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으니까. 근데 또 역으로 언론인들이 퇴직을 좀 빨리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사후 보장 정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언론노조위원장 할 때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면 당장 무슨 밥벌이도 없으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연금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아까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인 개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있어야 독립성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봐서 이것도 나중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면 어쨌든 6개월 정도 취업 제한을 두는 일부 언론사들도 있는데 기간의 문제도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으로 좀 대안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6개월이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윤리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언론인들의 자율과 당신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생활을 제가 느끼면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 나중에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갈 생각으로 편향되게 하시는 분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 준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자율, 언론 윤리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는 네, 추가 질문. 네. 후보님께서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처음으로 MBC 사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예전부터 지금 계속 논쟁되고 있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공학이었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같은 논리로 지금 반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장 추천제, 직선제 등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해결 방법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주당 미디어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MBC 연합뉴스의 지배 구조를 바꿔주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각 방 3사의 이사를 선임해 주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고 독일은 이제 백인위원회라든지 백인 방송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국민 대표성을 가진 분이 추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털 관련한 문제는 언론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 포털하고 신경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성 언론이 전통 매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가 포털에 기사 주고 우리 기자들의 정신 노동에 대가를 주고 돈을 거기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건 언론사 포털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는데 지금도 그게 즉시 가능합니다. 언론사 합의가 되면 그냥 앱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왜 네이버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주나요? 그냥 앱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협회든지 언론들든지 제가 그때 신문협회도 찾아갔었고요. 그런 거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 언론계들끼리 언론계 내부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기자협회에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언론계 출신이셔서 내정이 많으시고 또 대안도 명쾌하셔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시는 예, 절규를 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임소라 패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인과이도가 하루아침에 폐지가 되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그 언론 검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또 개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이 문제는 뭐 언론 자유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 다만 이제 이 정치가 이 일에 대해서 발언할 것이냐는 조금 더 다른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언론계에서 언론 연대로 국가 국제 간의 연대로 발언하고 언론 자유를 넓혀가는 쪽으로 활동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이런 국제 연대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국제 연대들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기자협회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연대를 좀 활발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국제 외교 안보 분야 개별 질문 이무원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이번에도 조금 예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한 기자라 최근 춘천과 홍천에서 한중 국가문화타운을 조성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 1대1로 네. 하나의 띠 하나의 길 네. 라가 언급하면서 의혹을 보였는데 네. 반대 국민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지 네. 아니면 또 향후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의 주체가 이 도나 정부기관이 아니고 기업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것이 대부분 국민청원에 이루어진 내용은 대부분 가짜 뉴스였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는 잘못된 거짓 네이밍과 거기에 또 지금 이제 정치 세력화, 정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인가 거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극우 세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현중 흐름과 같이 이렇게 막 엮여서 잘못 만들어진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잘못 만들어진 어젠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쓸데없는 이제 논쟁에 알려드리기 싫어서 지금 일시 중단돼 있지만 그 기업에서 선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일을 다루면서 이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건 아니라 반페미니즘 문제라든지 또 다른 가짜뉴스 문제라든지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다뤄져야 되고 빈부격차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상황이 좀 없어지게 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관련해서 김봉철 의원 또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락이 됐고요. 평소에 그 운영 지조처럼 현장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현장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전달될까요? 네.
마이크 준비되는 사이에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께서 아주 나이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잘 운영하셔서 약속한 시간 내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박주평 기자입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제 친문 지지층을 백개문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혹시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강원도라는 외곽에서 정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정치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토건, 역사, 토건과 역사. 두 번째는 여의도 귀족화. 그 두 개를 합치면 여의도에서 서로 욕하기. 이게 우리 정치입니다. 바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어제 토론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거기서 한 발언 여기서 옮기기도 참 어려운 그런 발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 이런 것들이 뭐라고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게 우리 정치의 모습이고 거기에 저도 끼어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라의 체제가 바뀌면서 좀 이런 것 정치가 좀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혹독하게 비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폴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개별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후보와 소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퍼펙트하게 예정된 시간, 워낙에는 10분을 좀 단축이 됐으면 하는 후보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건 공당의 공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했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 내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후보께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협회에서 저를 불러서 장시간에 토론을 해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 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현장으로 달려간다. 늘 몸에 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게 됨으로써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여의도나 세종시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 최일선에 있는 국민들, 가정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 드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고 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유튜브에도 들어와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사회자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초청 토론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바쁘고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후보들께 늘 감사드리는데요. 최문순 후보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론계 선후배로서의 격이 없는 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 토론이 우리 국민들이 20대 대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대통령을 뽑는데 아주 훌륭한 또 유익한 계기와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자협회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반 바로 이곳에서 후보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컨텐츠와 내용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박용진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